이대로 밀리느냐, 반격에 나서느냐, 내년 총선 공천 문제로 당 내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여야 대표의 거취 문제가 올 하반기 전국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황태순, 유용화 두 정치평론가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견고한, 지금 이제 황 의원님. 네. 이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공고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지금 9월 첫째 주 54%, 두째 주 지난주에 50, 올해도 50, 이번 주도 50인데 네.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9월 3일, 그 당시 이제 대북 문제 끝나고 중국 전승절 참여하고 확 오를 때였죠, 분위기가. 근데 여태까지 보면 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바깥에서 좀 벌어서 내부에서 좀 까먹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침 이번 주에가 노동개혁, 어쨌든 뭐 노사정, 물론 입법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노사정 타협 17년 만에 이뤄냈죠. 뭐 이런 부분들에 아직 유권자들 또 보면은 이 응답자들이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보니까 임기 반을 지나서 이게 50%를 넘는 경우가 여태 역대 대통령,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갤럽 조사상으로는 없었어요. 네. 굉장히 높은 고공 지지율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늘 이런 얘기하죠. 우리 저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아마 내심 흐뭇해서 표정 관리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뭐 분석하신 대로 실제로 지지율 상승의 요인은 대외적인 요인이었죠. 남북 관계와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을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로 어떻게 연결하면서 그것을 대북 관계 압박 요인으로 하면서 상당히 실리적인 외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예. 국민들로 먼저 안정적인 부분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과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30%로 떨어질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두 가지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예를 들면 한미 중이 압력만 가한다 그러면은 북한은 상당히 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과 대화에 끌어들이는 부분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냐. 만약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대북 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고요. 이런 외부적 요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관계 부분이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국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풀려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잠복해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경제적 민주화 문제라든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문제라든가 재벌에 관한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국민의 행복에 관련된 문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전혀 풀리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문제, 이것도 사실상 아직 풀려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외부 대외적 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인데, 저는 내년 4월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4월 총선에서 예를 들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남은 임기를 박 대통령이 좀 아무래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겠지만, 과반수에서 실패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이 요동치는 전국을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황 의원님, 이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아서 여권 내부에서는 좋기는 할 텐데,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분란, 계파 갈등이 좀 불거지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친박계들이 좀 뭉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9월 10일이죠. 이제 국정감사 첫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9월 10일, 묘하게도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 9월 첫째 주 54%할 저 무렵에 나왔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대구 지역 12명 의원들 갖다 사실상 파면했습니다. 네, 초정하지 않았다. 이게 파면이 정치적 파면이죠. 파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 다음 날 9월 9일 날 보면 인천에 갔어요. 인천에 가서는 오히려 여당, 야당 의원 없이 다 오시라. 모임의 성격은 똑같거든요. 근데 대구에서는 12명 전혀 못 오게 만들고 이쪽에서는 다 오게 만들면서 뭔가 보면 KY 연초에 있었던 김무성, 유승민 이른바 비박계를 갖다 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갖다 갖는 것이 그 근원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50%를 넘는 고공 지지를 하면서 그동안 조금 머리를 숙이고 있던 당내 친박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목을 갖다 조아오는 것이 아닌가. 또 그 무렵에 또 모를까 봐 또 윤상현 정부 특보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야기하고, 또 그것도 모를까 봐 그 다음날 기자분들에게 7개 항목을 딱 1, 2, 3, 4, 5, 6, 7, 8, 7까지 딱 적어서 보내고,
또 그것도 모를까봐 서청원 최고위원이 또 한포 사격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여권이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 틈 아니면 할 시기가 없지 않느냐.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뭐 메르스 사태 때가 확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른바 거사를 갖다가 거사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근데 보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도 안 밝혀요. 만약에 예전 같으면은 당 대표를 향해서 칼날 이렇게 쳤을 때는 하다못해 현기원 정무수석이라도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고 정무수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무수석이 달려와서 아이고 저기요 그 윤상현 저 특보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모양이다. 과한 말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 괴념치 마십시오. 라던가 뭐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암암리에 했을 가능성도 없어요. 아이고 그 했으면 지금 김무성 대표 쪽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미 기자분들한테 소문이라도 10번을 더 냈죠. 아닐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의원이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술 먹은 거 아니냐. 시중이냐. 시중이라는 얘기했는데 네. 굉장히 감정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당신 술 먹고 한 얘기가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건데 그만큼 김무성 대표와 김무성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템포라면 사실상 연내에 김무성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또 김무성 대표한테는 또 안좋은 수가 민정문제연구소에서 김무성 대표의 부친이 네. 실제로 친일 행위를 했다. 이런 어제 또 발표했죠. 공식적으로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곤혹스러운데 아무래도 친박계 입장에 봤을 때는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한다면은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담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김무성 대표를 끌어내리고 내년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겠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실제로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과 같이 활동했던 친한 의원들은 그럼 다 정리를 공천을 안 주고 다른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 대구 갈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손들라 그러면 한 100명이 손들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친박계 사람들로 포진시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의 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친박계가 장악을 하면서 당권을 장악하면서 안정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나가겠다. 권력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비주류를 결국 공천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막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혈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많은 분들이 그런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점이 좀 빠른 것 아니냐. 근데 지금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총선 이후에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총선 때 김무성 대표와 이 비주류 세력의 공천권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친박계 의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포스트 박근혜를 봤을 때는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을 호의 정도 하는 의원 숫자밖에 안 남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호의하는 친이계 정도 남은 정도 수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권을 장악을 해야 김무성 대표를 끌어내려서 당권을 장악해야 임기 이후에 임기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의 기반과 또 30%의 공고한 노년층의 지지층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을 예를 들면은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여당의 강력한 목소리를 갖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고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차기 대선 후보까지도 영향력을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 총선에서 공천권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가 장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상당히 승전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대권 후보까지도 그래서 누구죠? 윤상현 의원이 그런 속내까지 다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이겠냐? 아니다. 돌출 발언이 아니고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김성태 아까 의원이 보니까 윤상현 의원은 술 먹고 취중에서 그런 취중 얘기한 거 아니냐 얘기했습니다만은 죄송스럽게도 그거는 지난 8월 17일 날 발간된 월간조선 9월호에 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상현 의원이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때 후닥닥 지나갔어요. 그때도 보면 제목 자체가 김무성 뭐 대세론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 크게 달아갖고 이미 지난 8월 17일 발간된 월간조선 9월호에 한 7, 8페이지
한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부분을 갖고 이번에 조선일보가 다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정리해서. 얘기가 아니다는 아니에요. 얘기군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인터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인터뷰한 거 아니고 앞서 우리 유영하 평론가 말씀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2010년 네. 6월 29일 우리나라에서는 좀 묘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세종시 수정안 네. 이것을 놓고 국회에서 박근혜 의원이 유일무이하게 거의 처음으로 신상 마이크를 발언을 잡고 하죠. 신상 발언을 잡고 그야말로 수정안 안 된다. 네. 근데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여당의 원내대표는 누구냐? 김무성 원내대표입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거기에 맞서서 박근혜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걸고 네. 그다음에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킵니다. 또 보세요. 그때 과거 2007년 경선 때 친박이라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최경환, 유정복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허락하에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합니다. 농림부 장관을 하고 지경부 장관을 네. 하죠. 근데 그때 이미 사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탈박을 한 거예요. 대척점에 있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과 이미 선을 그었던 거, 이른바 선을 긋죠. 선을 긋고 이명박 대통령 품에 들어가서 원내 대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2012년 19대 총선 때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서 컷오프하겠다고 당시 박근혜 비대위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막판에 대선 때 코너에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뭐 고양이 손이라도 아쉬울 때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김무성 총괄본부장을 썼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 그래서 지난해 7.14 전당대회 때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서청원 최고위원을 당시 대표로 만들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네. 이 여파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때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불신이 이미 그런 인간적 불신은 이미 15년째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한 유영하 평론가 말씀하신 그러저러한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친박의 핵심 네. 주주들은 대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김무성 못 믿는다. 아. 그러니까 뭐 정모하면 중간에 이번 금년 중에 낙마시키고 뭐 비대위 체제로 간 다음에 총선 치르고 이미 보면 도덕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친의 이야기 나오고 사위 얘기 나온 그 얼굴 갖고 어떻게 내년 총선을 치르겠냐. 반대 도덕성 문제를 갖고 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물론 그런 밑그림. 근데 대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노동개혁 이제 이제 첫 출발을 했는데 여권 내에 어쨌든 지금 비박계가 다수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협조를 얻지를 못한다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수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비박계가 다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나 네. 친박계 펄쩍 뛸 겁니다. 그렇지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12년 당시 19대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의원이었어요. 지금 246명의 지역구 공천자들 갖다가 박근혜 비대위원장 꽝 찍어서 다 공천장 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지난 19대 총선 2012년 총선 때 내가 공천장 주었고 내가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꼭 붙여주십사 애걸복걸 국민들한테 해서 152명 붙여놨더니 네. 이 사람들이 내가 청와대 갔다고 그래갖고 좀 소홀하게 했다고 그래서 배신의 정치. 그게 바로 배신의 정치인 거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공허감만 낳는다. 거기에 바로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네. 그 결국은 이제 대선 후보까지 박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레임덕은 안 오겠죠. 네,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역대 대통령이 실제로 자신의 후계자 대통령을 예를 들면 힘을 모아주면서 자신의 레임덕을 막았던 대통령은 민주화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포스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네.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물론 이건 시나리오니까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가 가장 관건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가 보기엔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후반기에 무슨 사건이 터져왔고 박 대통령의 약점인 불통의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가 드러난다 그러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대북 관계라든가 대외 관계가 악화된다 그러면 마찬가지 지지율이 정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다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국내 내치에 대한 문제겠죠.
그럼 야당에 대한 변수도 있는 건데 야당이 워낙 지금 질이 열렬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반사적 이익을 보기 때문에요. 근데 야당이 수습이 되면 또 상황이 달할 수도 있다. 글쎄요,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 여당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뭐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하면서 거의 이제 이 당을 거의 하향식으로 관제성 여당 당으로 정당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YS와 합당하면서 민주당 때부터는 상당히 당이 변화적으로 네. 바뀌면서 동력을 가져가면서 당이 많이 변화했단 말이죠. 새로운 인물도 영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당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시민사회 연계도 하고. 그런데 다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사람도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뭐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줬고 우리한테. 그런데 이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1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당이 장악하는 과정들, 장악되는 과정들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 민주적이냐? 네, 민주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은 5년제 하는 거니까 그 5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5년 동안 하는 동안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다른 문제인데 대통령이 5년 동안 하면서 특히 후반기에 가서 정당을 장악해버린다. 여당을 장악해버린다. 그럼 여당 내에서 정당 내에서 자발적으로 뭐 하는 새로운 권력들, 네. 새로운 권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때 박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비전이라는 것은 이명박과 다른 비전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정당 정치도 발전한 것이고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것인데 이런 권력적 요인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이 네. 이쪽 당원에는 새누리당 당원에는 대통령은 당원으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권력을 통해서 네. 여당을 장악하고 예를 들면 공천권과 뭐 예를 들면 대선 후보까지도 네. 예를 들면 뭐 뒤에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것은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의회 민주주의의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저 보니까 우리 유영하 평론가께서 약간 행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국민 행복. 네. 아직 보니까 국민 행복하다 이야기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취임사에서 슬로건이죠. 슬로건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까 이런 흐름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게 되면 참 그건 뭐 세미나를 하면 아마 옳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가 날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참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조금 보면 당을 틀어주려는 그런 모습 분명히 보면 사람들 국민들이 불편한데 야당은 더 하거든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지금 보면 문재인 대표가 혁신이 만들어서 이러저러한 모습도 사실상 뭐 친위 쿠데타적 행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3선 이상 중진들이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자기들 내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얘기하죠. 최원석 의원이던가요? 혁신한다더니 유신하느냐.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이런 모습이 그렇게 보낼까? 저건 정말 나빠라고 얘기하기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지금 159명인가 의원이 있는데 상당수가 사실 친박이에요. 멀어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장악하면 장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한 윤상현 특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김무성 불가론이라기보다는 제목은 보니까 월간에서 김무성 불가론을 찍었습니다만은 곰곰이 보면은 대안 부재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냐니까 지금 야당은 어쨌든 문 안팎이 있어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세 사람들이 어비슷해요. 2등 그룹에 아주 어비슷하게. 우리가 이 마라톤 할 때도 보면 1등으로 뛰는 사람 나중에서 엎어지는 순간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가는 이진 그룹들이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페이스 메이킹 해주고 막판에 추월해버리면 끝이거든요. 너무 안희정 지사까지 또 그렇죠. 안희정까지 깔아져 뭐 있고요. 상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새누리당으로 봐서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유영하 평론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2001년, 2002년 때 압도적 1위가 누구였습니까? 이회창이에요. 네. 딱 한 사람. 대안이 없었다 이거죠.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에는 이인재 의원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근데 후딱닥 하더니 누가 됐죠? 노무현 대통령이 됐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김대중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벌어진 4년 차부터 5년 차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고 아마 지금 친박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김무성 이런 식으로 대안 부재론 식으로 대세론을 형성해 버리면 자기들 힘도 못 쓰고 내년 총선에 다 죽는다. 네. 이 공포감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들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사실상 어렵긴 합니다만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보니까 뭐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번 대표 경선 때 사실 내가 광주 그 당시 노무현 그 경선 때 내가 다 힘 몇 번을 내려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려가서 다 만들었다 이 얘기했어요. 박지원 의원이. 자, 임기 5년 차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하니까 당시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바람이 일더라.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박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어. 반기문, 황교안, 누구 등등등등등. 일반 내년 4선 될 사람 중에서 치고받고 하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서청원 최고로 하여금 당 대표 맡겨서 그냥 당은 그렇게 가고 물론 옳으냐 그러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찢겨서 내려갈 때 김무성 대표가 같이 힘을 합쳤어야 되는 것이죠. 유승민 원내대표 날리면 나는 살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이건 뭐 시나리오고 그렇죠. 그냥 저희들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당시에 그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상 뭐 특별한 이유 없이 하여튼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김무성 대표가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갖고서 함께 했으면은 지금 어차피 벌어지는 싸움이거든요. 어차피 이 싸움 뭐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김무성 대표가 알고 있었을 텐데 충분히 알고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그 처음에 그 싸움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 수 있는 싸움을 예를 들면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냐. 뭐 힘이 붙였겠죠. 순망치 않게 됐다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이 훨씬 더 좀 빽빽하게 가면서 협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타협점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원유철 원내대표까지 지금 그런 그렇죠.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상당히 이쪽이었는데. 비박도 좀 분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비박이요. 이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아니죠. 김무성 대표 고립시키는 겁니다 지금. 고립시키는 가운데 앞서 말씀한 대구 경북은 지금 대구 경북 의원들 좀 바싹 긴장해 있어요. 바싹 긴장해 있어요. 저는 아까 유영하 평론가 말씀하고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저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탄핵했을 때 사실 김무성 대표 그때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차라리 처음 왜냐니까 김무성 대표는 1차 사실 신임을 받았던 것이 지난 이완구 국무총리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에 가는 비행기를 스톱시켜놓고 30분 동안이나 지방 가 있던 김무성 대표를 불러서 당신 이걸 다 처리해. 독대했죠. 근데 그 처리는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신뢰가 약간 회복되는 기미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면 6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나라 살림을 다스리는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당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승민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김무성 대표는 그걸 갖다 받아들이는 순간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러면 좋다. 한신같이 일단 내가 좀 숙일 것이냐 그랬더니 가차없이 유승민을 잘랐어야 돼요. 근데 3일을 머뭇거렸습니다. 다시 돌이켜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봐서는 이거 이거 할 듯 말 듯 하는 가운데 하니까 역시 못 믿을 사람이구나. 거기다 최근에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갖다가 자리 와서 앉아. 국방위원장 앉으실 자리인데 괜찮아 앉아. 의자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거기다 또 어디 TK 의원들 특히 대구 의원들 12명 모인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은 그때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서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사퇴를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이제 요즘 흔한 지몬미예요. 그건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탄핵했는데 내가 그걸 못 지켜줘서 유승민을 갖다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는 이 사람은 흔한 얘기를 북한식으로 양봉음위 하는구나. 그러니까 탄핵될 수밖에 없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대권 후보로 지금 거명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권력의 줄타기라든가 뭐 자기 자신이 권력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대권 후보로서의 국민적인 지지와 그리고 소신과 나름대로의 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김무성 대표를 보면 어느 쪽에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또 최근에 와서 굉장히 오른쪽도 한참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김무성 대표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대권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여권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김무성 대표가 믿을 건 그거 하나인 것이죠. 그걸 믿고서 또 의원들이 김무성 계보로 붙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면 권력 싸움을 하겠다면 대통령 권력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주의 문제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김무성 대표와 감히 대통령 권력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못 이기는 것이죠. 그건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나름대로 국민적 지지 기반. 이 속에서 자기 소신과 원칙을 가져나가면서 정치를 할 때 그것은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아니, 근데 예.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옳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립각을 보인다, 그럼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네. 당원들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어떤 그 인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적적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 달라. 그것이 여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를 사실상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전당대회에 승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대표가 된 태생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혹시나 박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국민들 눈에 보면 보이거든요. 그럼 권력적인 어떤 상당히 셈법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정치는 도대체 뭐야?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나? 정체성이 소신이 뭐냐? 있나? 예, 이러한 부분들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가 그러한 자기의 입장, 자기가 아버님이 친일한 문제는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데 사실상 자기가 친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떤 역사 단체에서 얘기한 것이고 뭐 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과거의 문제 갖고 예를 들면 현재의 정치인을 자식의 정치인을 단죄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뭐 들어요. 연좌죄 비슷하게 그럼 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정도 수준인 것이고 김무성 대표가 과연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신과 입장을 갖는 그런 정치, 과연 국민들의 입장, 당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현안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동개혁 문제만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런 어떤 취업 규칙이라든가 뭐 쉬운 해고 문제 이런 부분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노동자들에게 이거 뒤지기 쉬운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국회에서 여당에서 풀어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네. 취한다 그러면 저는 올해 또 달라지는 형국도 갈 수가 있다. 물론 권력적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치겠죠. 대통령한테. 네. 이른바 이제라도 자기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기 정치는 뭐 자기 정치라는 것은 정기국회는 원내대표를 통해서 정책위장을 통해서 당 전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나오는 거니까 자기 소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 유승민 네. 전 원내대표 같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으로 실제 사실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걸 갖다 정치적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보면은. 근데 예. 이건 절대 위기고 보면 이미 서청원 최고까지 나와서 저 정도 했으면 이미 연내 그만두란 얘기거든요. 상황이 심각하다. 그만두란 얘기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스승인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시 3당 합당 이후에 내각제 각서 나왔을 때 내각제 각서 안 썼다고 6개월 내내 거짓말하다가 그게 턱 드러난 거예요, 각서가. 그러면 도덕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표입니다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겁파동. 싹 앞에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마산 내려가면서 네. 공작 정치다 그래버린 거예요. 정치 공작이다. 공작 정치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김영삼 야당 총재가 사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 싹 잊어먹고 모든 사람이 YS는 마산에서 직구하고 좋다. 나 이렇게 되면 난 투쟁하겠다. 나오면서 왜 정치 공작하느냐. 노태우 대통령한테 대드니까 결과적으로 김영삼 대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정책적으로 아마 차별화, 박 대통령이 어떻게 차별화하겠습니까? 네.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래갖고는 국민들로부터 안 될 거 이미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을 갖다 칼이 들어왔다면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라도 좋다. 그러면 그냥 뭐 진짜 여기서 이러저러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내가 대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얼굴로는 이미 친일 논란 나왔지, 마위 사양 나왔지. 마약 사위. 마약 투약. 이건 뭐 네네. 이건 형이 확정된 네. 거니까. 그럼요. 예. 형이 확정된 거니 의혹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약 사위 나왔지. 당신 얼굴 갖고 내년 총선 못 치른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김무성 대표가 오선 정치인답게 평생을 갖다가 살아온 네. 정치인답게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